여기 계신 뉴스 고수들의 한 줄 평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쭉 보셨잖아요. 뭐 3시간 가까이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오늘 청문회는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조국의 청문회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형식부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돌발적이었죠. 사실 기자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시청자도 굉장히 답답했을 건데 사실은 이 사태를 취재한 것은 법무부 출입 기자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국회 출입 기자들, 이 사건을 취재하지 않는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가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 또한 보면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기자회견을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보면 조국 후보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였다 봅니다. 그런 반면 국민들이 궁금증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문하지 못한 그런 한계점이 분명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사각지대를 조국 후보가 절묘하게 들어와서 결국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곧 또 좀 이따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또 조국 후보자의 일반적인 어떤 변명에 불과한 청문회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정원 차장도 쭉 보셨잖아요. 네, 저는 5글자로 조국의 승리. 어허. 네, 이렇게 키워드를 좀 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답변하고 200명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질문은 200개로 잘게 쪼개고 답변은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기자회견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국의 승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하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기자간담회 그렇고요. 예전에 올 초에 있었나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그때도 뭐 미리 질문지 받지 않고 그때 즉석에서 이렇게 출입 기자를 데리고 다 했는데 과연 그 형식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회자 측이 아무나 지명해서 그렇게 한 번 질문 듣고 마는 이 형식. 이게 사실 그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궁금한 점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기자들끼리 어떤 호흡이나 이런 거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준비하고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혀 알맹이가 없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글쎄요 내일 아마 조간신문에서 어떻게 이제 쓸지 모르겠으나 속된 말로 기사거리 하나 없는 저는 기자 간담회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좀 의견이 다르십니까?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낸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혹의 쟁점은 논문과 장학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웅동학원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 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거는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조금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후보자에게 좀 유리한 숫자들이 좀 나왔고 그 외에는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로 해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기존의 자료를 좀 더 가지고 이거를 더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이다 보니 그런 정보의 차이가 너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알맹이를 끌어내지 못한 하나의 기자간담회였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뉴스고수 4분 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진 않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일방적인 해명의 자리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오늘 말 짚어볼 건 짚어봐야겠죠.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딸 의학 논문 제1저자 의혹, 그러니까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생이 1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저자였었던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점에는 지금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마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던 부분 이 부분일 겁니다. 자, 딸의 의학 논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이 부분을 보면 조국 후보자가 딸에 대한 해명을 할 때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될 만한 역할을 했다라는 해명이 의혹의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 이제 자신은 몰랐고, 결국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장모 교수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한영외고에서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른다. 나도 전혀 모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옳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언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일단 학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이야기하는데, 오늘 뭐 동아일 보도로 드러났지만, 당시에 그 장모 교수의 아들은 그 어떤 서울대 법대 인턴을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품앗이를 한 거죠. 즉, 지금 현재 한영외고 이제 출신의 그 조국 후보 딸에 대해서는 당국대 인턴을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은 서울대 법대의 인턴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줬을까라는 의문 한 가지와, 예. 그리고 당시에는 뭐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황우석 사태가 있으면서 당시에 어떤 그 기준이 마련된다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연구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여기 논문 부정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기 하나 더 플러스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당한 저자 표시가 바로 논문 부정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논문은 2008년도에 병리학 학회지에 게재가 됩니다. 자, 근데 병리학 학회지는 당시 SCIE급의 그 논문입니다. SCI급은 뭐냐면 SCI급이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이고, 박사급 정도 그렇죠. 되는 거죠. 거기에 확장형 게 SCIE급입니다.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SCI급의 논문에 기재가 되면서 결국 지금 이 딸은 거기에 제일 저자로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논문을 그냥 영어로 번역해줬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 논문에 쓴 사람 중에서 외국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 영어에 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한 거죠. 그렇다면 그때도 틀린 겁니다. 그때도 맞은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정처장, 그런데 네. 화면 같이 보시면 네. 오늘 조국 후보자가 해명한 것 가운데 아이가 열심히 했고 본인도 좀 의했지만 아이가 좀 영어를 잘해서 네.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해 준 것 같다라고 하지만 네. 3시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일준을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의사협회뿐만 아니고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영어 번역은 논문 저자 포함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는 딸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논문을 영어로 쓰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자체도 잘못됐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이 기자 그 간담회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단국대 그 논문에 그 딸이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이라는 허위 신분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런 허위 기재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느냐, 이것이 위법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다라면 조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했을까? 저는 그런 대목도 좀 의아하고요. 앞으로 이 추가 간담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좀. 그럼 지금까지 기자간담회로 봤을 때는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는 해명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턴십에 참여를 했고 영어 번역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서 일저자가 올랐다는 것까지만 답변을 했지만 지금 단국대 논문에는 그 딸이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라고 기재되지 않고 의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생이라고 돼 있는 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새롭게 불거진 의혹 하나 보실까요? 의학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 지난 2009년에 조국 후보자의 딸과 함께 이 서울대 법대 공익 인권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스펙 포맷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조국 후보자의 해명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또는 그 장 교수님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장 교수님이건 장 교수님 아들이건 접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이번에 또 제가 전화를 한다면 무슨 오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드립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인턴 포맷이 예. 당신 딸한테는 이걸 시켜주고 내 아들한테는 저거 시켜달라라는 이 품앗이가 본인은 조국 후보자는 해명을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동아일보도 되게 의미 있는 보도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저 장영표 교수 밑에서 인턴하고 논문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마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서울법대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확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다 단독 보도 저걸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크로스를 해서 품앗이란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제가 장영표 교수하고 조국 후보자하고 서로 알고 또는 부인들끼리 다 알고 서로 이렇게 교환을 했는지 그게 이제 쟁점인 건데 일단 조국 교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이거 사실 좀 제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조국 후보자는 가족하고 집에서 대화를 안 하나? 아는 게 없습니다. 저 부인이 사모펀드 하는 것도 몰랐다. 딸이 당시에 고3인데 어디서 논문하는지도 몰랐다. 예. 본인이 서울법대 교수면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당시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심포지엄 발표도 했는데 거기에 딸이 인턴 온 것도 몰랐다. 그 딸은 아빠가 발표하는데 인턴 가면 아빠한테 연락 안 하나요? 밥이라도 사달라고? 부산대 의전에서 장학금 받은 것도 몰랐다. 환경대 대학원 장학금 받은 몰랐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 좋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부모님한테 자랑 안 하나요? 아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그 논문에 무리가 있다는 거 본인도 저는 인정한 거로 봅니다. 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무리가 있다는 인정한 것 같아요. 다만 당시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법대 교수였기 때문에 책임져자 이런 거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법대 교수들의 논문을 혼자 연구해서 쓰고 의대나 공대랑 같이 실험을 하니까 책임져자, 제일저자 저는 모릅니다. 논문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본인이 법대 교수야도 교수인데 아무리 본인이 의대 교수야가 아니라도 이 책임저자, 제일저자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이 고등학생의 영어 번역 정도로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건 그때도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른답니다. 조국 교수는. 이건 누가 밝힐까요? 검찰에서 결국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조국 교수 뭐라 그러냐면 몰랐다는 거거든요. 저 장 교수 아들하고 본인 딸이 인턴 했다는 거 검찰에서 밝혀야 되겠죠. 지켜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김태 변호사님 얘기는 이렇게 예전에 말처럼 본인의 이제 가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게 모르쇠 전략이라는 분석인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쇠 전략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가족의 형태는 다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형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 저의 기준 그리고 일반 상식적인 기준으로서 딸이 고3인데 뭘 하고 있는지 대학에서 장학금 받은 것들 1억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부인이 사모펀드 투자한 거 이걸 그 당시 하나도 몰랐다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의 그런 말이 저는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학 논문 의혹, 두 번째 얘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급 이후에 받은 6번의 장학금, 바로 부산대 의전원 얘기입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문제되는 그 면학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이번에 송사장이 알게 됐기 때문에 김상현 평론가님, 네.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 2번의 유급 후에 6번의 장학금, 네네. 그리고 면담도 조국 후보자 딸이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조국 후보자는 이것도 좀 소상히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의 답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 내가 해명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명하겠다. 나머지는 검찰에서 밝힐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질문들이 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를 했지만 저런 자리에서는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물어보는 쪽에서도 다른 자료를 갖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권센터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그 인턴을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공고문을 갖고 나와서 공고문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 않느냐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공방이 증거에 의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거 역시도 많은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구체적인 거를 알고 싶어 하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이거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그거는 그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 의학 논문 의혹과 장학금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던 조국 후보자
딸에 관련해서 조금은 감성적인 답변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구재영 차장, 오늘 네. 2시간 30분 가까이 했었던 기자간담회 중에 아마 조국 후보자가 가장 감정적으로 복받쳤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딸아이를 둔 부모의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물론 이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딸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이 남자 기자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딸아이가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잔다. 그 부모로서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딸의 그 부정한 혹시라도 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 입시를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한 거 아니냐, 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인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그런 딸의 어떤 부정 입시 의혹이나 아니면 이 부당한 장학금 이 수혜 때문에 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분노하고 있는 더 많은 이 청년들을 생각했다라면 그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왜 그렇게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소명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런 감성적인 접근은요, 이성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사람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약간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낳기 때문에 뭐 아버지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짚어볼 의혹은 사모펀드 얘기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급소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핵심은 이 사모펀드 운영에 가족들의 입김이 있었는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에 있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조국 후보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모펀드 질문이 사실 오늘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했다는 게 조국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국 후보가 국민소통수석이나 뭐 대변을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조국 후보가 직책이 뭐였죠? 민정수석입니다. 자, 민정수석 무슨 역할을 하죠?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이런 역할을 업무를 하죠. 자,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난 청문회 과정이 꽤 많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식 투자 문제도 있고,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다 논란이 됐던 분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걸 담당했던 민정수석이라면 사모펀드가 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검증을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이미선 당시 후보자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35억 원어치를 주식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검증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조국 후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 후보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처음에 주식 투자를 공부해서 그걸 검증을 했나요?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럼 주식을 빼서 사모펀드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1,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그게 뭔지 알아봅니다. 근데 10억을 가족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사모펀드를 공부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공직 후보 중에서 누가 사모펀드를 투자했다라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직기강에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뭐 100억 투자했다 그러면 다 살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문제되니까 이제 와서 공부를 했다는 게 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말 민정 속으로서 자격 미달이죠. 그럼 그동안 숱하게 낙마했던 사람들, 숱하게 공직 후보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사람들, 그동안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이런 투자를 하면서 자신 집안 중에서 그 집안 사람 5촌 조카가 잘한다고 해서 불쑥 다 줬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동생의 또 그 사람, 동생의 아들들이 다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 이제서야 알았다. 그 사람들이 해외 도피했는데 왜 도피한지 모르겠고 연락 한번 취하지 않았다?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쳇바퀴 같은 질문인데 뭐 검찰에서 알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사청문회에 부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투자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인권침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검찰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는 원래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 투자를 약정했는데 그거를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사실 돌이켜보니까 나는 사모펀드를 몰랐다. 그러면 위원장님, 김태현 변호사의 아까 말처럼 딸의 장학금도 몰랐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이번에야 알았다라는 건 모르쇠 전략 중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조 후보의 오늘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오로지 검찰개혁만 그동안 고민하고 해왔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찰개혁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개혁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개혁을 당하는 당사자다 거기에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럼 조 후보자가 아무 가족들이 뭔가 투자도 하고 어디 장학금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오로지 그냥 검찰 개혁만 연구를 하고 그것만 집중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과연 이걸 수긍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본인은 투자 대상도 몰랐고 운영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오촌 조카, 그러니까 이 전문가인 총괄 대표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시절에,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그 정부,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 못한다, 가지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자연스럽게 집안의 오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고 또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정리를 했겠죠.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오촌 조카 빨리 들어와라.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저 말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저 조국 후보자 저 얘기를 들으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니까 말이 꼬이는구나. 뭐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오촌 조카는 우리 저 제사 때 많아야 한 번, 2번 보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죠?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당신들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안 친한데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남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 1년에 한 번 볼까 한 말까 한 사람의 말을 한마디 듣고 10억이라는 돈을 덜렁 맡긴다? 그것도 자 형태도 코링크 피이란 거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는 회사한테. 자, 10억이란 큰 돈을요, 잘 모르는 사람 말 듣고, 우량주 주식도 잘 안 삽니다.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뭐 하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에다 그냥 투자를 한다고요? 그게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촌 조카요, 정말 저랑 친한 사이고요, 어릴 때부터 친한 정말 친형제처럼 자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믿고 맡겼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친하답니다. 1년에 한 번 본답니다. 그런 친척의 말을 믿고 10억이라는 걸 선뜻 맡겼다? 더군다나 사모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저도 증권회사에서 변호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 형태의 투자 형태를 봤는데 전 이런 거 본 적은 없어요.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딱 두 가지예요. 정말 이쪽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조국 후보자는 오늘 뭐 본인이 전자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줄기 딸 부정 입학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딱 해봤고요.